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전자상거래 IT 기업 아마존 아시죠?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맥켄지 스콧이 이혼 합의금 일부인 약 17억 달러, 2조 336억 원을 인종평등, 성평등, 공중보건,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너무 슬프고 무서웠다며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희망을 얻게 됐다는 기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혼 사유가 정확히는 안 전해졌지만 그녀의 전 남편 베이조스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데요. 정말 불륜을 저지른 그 전 남편에게 그녀는 완벽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녀의 이런 행보를 드라마로 만들면 막장 드라마가 아닌 명품 드라마가 될 텐데 말입니다. 2020년 7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허용하고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입법 의도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함이지만 현장에서도 그렇게 될까 하는 우려들이 좀 많아서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이슈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시죠? 네, 많이 찾아주시는데 제가 그만큼 이 청취자분들이나 또 네. 시청자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러시니까 저희가 생생경제 오셨는데 이렇게 부동산 이슈가 이렇게 뜨겁고 오래 간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부동산 이슈가 늘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들도 평균적으로 한 2달 정도마다 한 번씩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집중되면서 맞습니다. 6월달, 7월달 그리고 다음 달 8월달에 또 많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뜨거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네. 오늘 이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임대차 3법 어떤 법들을 말하는 건지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거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임대차 계약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있을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2년까지 보장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앞으로 2+2라고 해가지고 이제 2년에다가 또 2년을 더 추가적으로 세입자가 원하시면은 4년까지 총 4년까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에 도입되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둘러싸고는 그러면은 그 2+2에서 기존에 지금 또 이미 임대차 계약을 계속 진행 중인 분들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요 2년간에 4년간을 총 보장한다는 점은 기존보다는 훨씬 그 강도 높은 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강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그러니까 2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2년은 원래 보장되고요. 그게 핵심이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2년마다 사실은 그 집주인 되시는 분이 임대료를 갖다가 좀 임의적으로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임대료 부분들에 대한
인상폭을 네. 법적으로 이제 정해놓는 건데요. 요 기준 자체가 조금 이게 표현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직전 계약 대비해서 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나고 5% 범위 내에서 사실은 올릴 수 있도록 되는데요. 네. 요 부분이 지자체가 결정을 구체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법안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자체가 결정하는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언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에도 우리가 이제 5%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집주인들이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지키는 분들도 5%는 당연히 올리는 것으로 예, 그보다 더 올리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5%는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그나마 집주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인상폭 자체를 이번에는 그냥 집주인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5% 최대 5%고요. 5% 범위 내에서 향후에 지자체장이 그 부분에 대한 적정 인상률, 그 해당되는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네. 또 주택 가격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임대료 등을 감안해서 향후에 정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서울시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다 다른 물론입니다. 거예요?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 또 물가 이런 것들이 또 지역 경제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는 임대료가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상승률이 유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아마 등장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준이 5%여서 당연히 5% 올리는 최소 5% 그렇죠.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를 넘길 수도 없을 뿐더러 지자체장이 지역 물가 수준이라든지 집값 수준을 보고 정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2+2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네네. 2년 끝나고 5% 올리고 그 지자체장이 정해주는 수준 5%를 올리고 정해준다고 했을 때 네. 올리고 그리고 2년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면 4년 2년 끝나고는 올릴 수 없는 거예요? 2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재계약하시잖아요.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5%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직전 계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도 그 세입자는 새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은 임대료를 기존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집주인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처음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기존에 지금 임대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계약이든 새로 신설되는 계약이든 어떤 임대료가 책정이 될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향후에는 4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5% 범위 내에서의 인상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안들의 목적은 우리 일반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함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을 매수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0일 이내 예전에는 60일 이내였는데요. 지금은 30일 이내에 이제 해당되는 그 지자체에다가 시군구에다가 그 해당되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매매와 마찬가지로 이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다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번에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거고요. 요 거래신고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5%의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해당되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추후에 관리하고 확인하려면은 신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DB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시스템 적용이 바로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데요. 아마 그전에도 국토부 내에서는 이런 부분 신고제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러한 어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 6월까지 유예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제가 사실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환제가 도입되어서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보면 5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임대 가구가 한 7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임대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지 가구 수가 약 한 205만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 28%만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신고제가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면은 그때 될 때까지는 적어도 전체적인 임대 가구 가운데 한 30%만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실질적인 어떤 이번에 전월세 관련되는 어떤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인한 어떤 세입자들의 보호는 약간은 지금 본래적인 어떤 그런 기대만큼의 효과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단순히? 아니면은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퇴색되는 겁니까? 아,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네. 일단 신고제 시행 시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한 1년 가까운 시간 늦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신고제가 사실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전월세 계약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자체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나 혹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잘 준수하지 않는 임대차에서 임대인 즉 집주인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 공권력 쪽에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방안이 제재하기가 없다.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법적인 기대 효과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제반 여건도 마련하기 전에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네. 내년 6월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지금 뭐 전세 시대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 요즘 언론말 믿지 말라고 하니까요. 저도 언론에 있지만 자꾸 믿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신문 기사들 안 믿고 여쭤볼게요. 정말 이 법안들이 오히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월세 부분에 대한 보증금의 인상이라든지 월세 인상 부분은 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도로 억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4년간이라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기간이 확보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현재 좀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굉장히 지금 많은 전세 가격 특히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 114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승률보다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억 단위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있어서는 매매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월세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많은 물량들이 뭐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공급 부족과 맞물려 가지고 어쨌든 전월세 물량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세입자들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정도의 금액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은 많은 세입자들은 기존에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해서 좀 여기서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눌러 앉아 있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변의 신혼부부라든지 새롭게 지금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원하는 지역의 물량들이 생각보다 전체 물량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원하는 곳에 있어서 기존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거기 머물고자 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을 원하시는 세입자분들로 준비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진입하기가 네.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부작용들도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큰 변화가 있으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요. 초기 실행 단계에 있어서 혼란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그런다 해도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는 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자체를 두고 본다면요.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6주째, 그러니까 1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왔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지금 전세 수준 자체의 가격 수준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거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이 부분이 어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권 내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나 이런 것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이게 매매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매매 시장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그건 나중에 내가 집 마련을 조금 기회를 뒤로 늦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 전월세 부분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지금처럼 지속이 되면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득계층에는 그 집을 비워주고 자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죠. 그렇죠. 지금 가격 수준 자체가 이미 너무 오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 또 간섭을 하게 되면 소급 적용 이야기가 또 네,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지금 세입자들의 마음이 법의 시행을 기다리고는 계시겠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경환 총리 때 네. 그때 전셋값이 거의 매매가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5천만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대출이 자유로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네.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셋값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또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전세 매물이 안 나와 있으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주거 안정 차원에서 난 이 법안이 진짜 주거 안정 차원인가라는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법에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전월세 시장을 조금 안정을 시켜놓고 법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아마 도입했더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전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또 지금 여야가 사실 합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도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월세 물량 자체가 시중에 지금 이제 많이 확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물 잠김 현상도 있고 공급 부족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규제가 정부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민간 임대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외국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물량 부분에서 본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물량들이 40% 정도 수준까지 전체 임대 물량 중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한 그런 부분들이 한 20% 내에 머물고 있고요. 또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법인 형태로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계약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주택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에서 개인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인에게 또 내놓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외국의 선진국과는 조금 더 차이 나는 그런 독특한 우리의 어떤 전세 문화가 있고 월세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법을 지금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전월세 물량이 시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야기했던 공공임대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 법 자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 자체가 전세가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이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럼 밀어붙일 거라면 뭐 법사위 통과했으니까요. 밀어붙일 거라면 빨리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와주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민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상당 부분 임대 물량으로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를 또 하나의 매물로서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해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예를 들어 전월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집을 조금 대출 등을 포함해서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재화 자체가 주택이라는 재화 자체가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서 나누어져서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분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72%까지 양도 차익을 환수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제상에 있어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민간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억제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인들, 즉 집주인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그렇게만 하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올해부터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사실 월세는 100% 과세가 되고 있고요. 네. 전세 같은 경우에도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집주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은 일부 물량을 갖다 더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세입자를 저는 보호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다주택자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전세나 월세 또 저렴하게 정부가 원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 하에서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그래서 민간에서 참여와 동참을 촉구하는 그런 쪽의 어떤 분위기 조성과 법제화가 되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우려, 대안까지 두성규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